2026년 3월 23일 평양의사당,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의원들이 가득 들어찬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대한민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 우리를 건드린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개하지 않음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섬뜩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말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남과 북은 더 이상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국가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통일을 향한 명분을 스스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수사적 표현이다. 협상 카드일 뿐이다. 그 말에 설득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극단적 언사 뒤에 협상 테이블을 꺼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써넣으려 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헌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이름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명칭 교체가 아닙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이념국가가 아닌 정상국가로 포장하려는 시도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헌법의 내용, 북한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이 침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수령이 공인했다는 건 국가 근본 규범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한국이 헌법상 교전 중인 타국, 제1의 주적으로 법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이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생각해보면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이 연설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은 한국을 향해서는 그토록 날을 세웠습니다.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향해서는 달랐습니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일반론적인 비판은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그 이름은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비난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를 거절해 본 적이 결코 없다. 한국을 무자비하게 응징하겠다는 선언 직후에 평화를 거절한 적 없다는 말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문장 사이에 사실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우리와 대화하자. 단 한국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진 나라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뉘앙스였습니다.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로 내걸어온 기존 미국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발언들이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비핵화를 대북 협상의 조건으로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핵 포기 요구가 따라온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선택은 이렇게 읽힙니다. 한국을 헌법상 적대국으로 못 박아버림으로써 앞으로 열릴 수 있는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깨진 2019년 이후 북한은 한국이 배후에서 미국을 움직여 회담을 결렬시켰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이 이번 선언으로 폭발한 것이기도 합니다. 외교 무대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누군가를 협상 불가능한 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그 수법입니다. 서울에서 나온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뒤에는 풀기 쉽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이 국면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 직후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가 김정은의 초청으로 평양을 공식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이 구도는 이미 한반도 문제가 남북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은 낯선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무시하겠다는 나라, 헌법에 적이라고 새기려는 나라를 상대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흔들리는 상대를 보며 우리가 먼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강경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끝내 우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을 걸어 잠가도 역사는 결국 열린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